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그래프 기반으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를 분석하는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젠다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 자료를 꾸렸는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을 이제 이번 주제로 다루게 됐는지 부분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이후에 어, 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래프 기반의 분석을 다루게 됐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 부분을 간단하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프 기반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알고리즘인 비저빌리티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셉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비저빌리티 알고리즘을 알고 난 이후에 그래프 기반으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의 어떤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테크닉을 다 다루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몇 가지 테크닉을 좀 다룰까 합니다. 그 이후에 두 가지 케이스 스터디, 하나는 CML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모든 컴플렉스 시스템 분석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좀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ML이라고 하는 어, 뭐라고 해야 하는 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분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딥러닝 구조, 그 중에서도 이제 RNN의 스트럭처를 분석하는데 혹은 최적화시키는데 어떻게 이 그래프 기반의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기법이 활용되는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또 하나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랩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레퍼런스인데요. 이제 이거 말고도 레퍼런스한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각각 슬라이드에 좀 이제 마이너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각각 슬라이드 밑에 풋노트를 달아놨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적인 굵직굵직한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보면은 사이언티픽 리포트가 2015년 게 하나가 있고 2017년 거 하나가 있는데, 이제 처음엔 저는 몰랐는데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가 네이처에서 발간하는 저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 분야 사람이 아닌데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뭐 한 번씩 읽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를 공부하게 되었느냐, 이 주제로 다루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공간지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과제로서 어떤 정부 과제로서 진행하는 주제 중 하나가 공간지능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이 공간지능이라고 하는 것에서 뭘 다루는 거느냐라고 보면 정확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연구실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연구실의 역할이긴 한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물 인터넷 공간이에요. 이제 다양한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그로부터 정보가 생성되고 혹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제 에이전트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서 걔네가 또 이제 서로 협력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인데, 어찌되었던 이런 액션이 수행되거나 정보가 생성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사물 인터넷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 안에 어떤 굉장히 복잡한 다이나믹스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그 복잡한 다이나믹스가 분명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 요소, 방금 말씀드린 어떤 센서라든지 혹은 서비스 에이전트들, 그런 구성 요소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식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식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추론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싶은 건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룰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 주제를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봤을 때, 뭐 방금 계속 이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아래에 보면은 아래에 보이는 게 이제 우리 쪽 뭐 가정 테스트 베드라고 해서 다양한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인데, 딱 봐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서로 좀 케이오틱하게 좀 다양한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성이 되고 있죠. 이건 이제 어, 그 특성을 보면 크게는 멀티베리에이시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변수, 멀티플 베리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다양한 변수로부터 타임 시리즈로
계속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된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큰 대표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이런 어떤 IoT 환경뿐만 아니라 요즘엔 뭐 너무 이제 유니버설 메소드가 됐죠.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집소도 그렇고 아니면 뭐 기후 변화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타임 시리즈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부분 혹은 타임 시리즈 시그널 부분이 굉장히 유니버설 메소드로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 단순히 이제 그래프 기반의 분석을 지금 주제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뭐 ANN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수학적인 분석 모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은 그래프 기반의 분석을 다루게 되느냐,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스스로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보면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도식화된 그림이 결국에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를 그래프 기반으로 표현하고 분석해주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이제 레퍼런스로부터 가져온 거고, 결국에 보면은 이 그림을 한번 해석해 보면은 멀티베리에이트 결국에 x1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x2라는 변수 그리고 x3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얘는 이 세 개의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를 계속 생성해 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속적인 값들이 샘플링이 되어서 어떤 타임 스텝별로 디스크리트한 값을 생성해 낼 거고, 각각의 데이터 x1 같은 경우는 L1으로 매핑이 돼서 어떠한 그래프를 형성해내고, x2라고 하는 데이터는 L2라는 그래프를 형성해내고 레이어의 그래프를 형성해내고, x3라고 하는 변수는 L3라고 하는 레이어에 또 그거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래프를 생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가 세 개가 이제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가 그래프로서 세 개의 레이어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얘네를 서로 이제 어떤 엣지를 엮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어떤 연결된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프의 형태로 변환이 되어서 그 그래프의 특성을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쪽 피직스 쪽, 네이처 피직스 쪽의 논문, 2013년 논문이지만 이 스테이트먼트가 지금도 좀 많이 유효한 것 같아요. 그 여러 논문을 읽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나중에도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최근에 어떤 리서치 트렌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고, 어떤 특성이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타겟팅하는 어떤 환경 자체가 굉장히 넌리니어하고 컴플렉스한 시그널을 생성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어요. 어,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럼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넌 리니어하고 컴플렉스 시그널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로서 그래프 티오리 기반의 많은 툴들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모티베이션으로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타임 시리즈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수많은 데이터가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죠. 그렇죠? 그래프를 보더라도 뭐 주식 그래프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멀티베리에이트 데이터로 형성이 됐을 때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구조 분석 자체는 또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의 형태, 그래프는 훨씬 더 좀 직관적인 도구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직관적인 도구로서 어떤 그런 복잡한 데이터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 이거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런 어떤 그래프 기반의 분석 툴 또는 그래프 티어리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둔 툴들이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 분석에 활용이 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방금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말했는데, 이 컴플렉스 시그널 혹은 컴플렉스 시스템 혹은 넌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뭐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런 어떤 IoT 환경 혹은 멀티 에이전트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 이런 부분에는 이 뒤에 두 가지 정의가 가장 좀 잘 들어맞는 정의라고 판단이 돼요. 이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뭐냐면 결국에 공간을 포함하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행동이 결국에는 다른 컴포넌트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받는 그런 환경 혹은 그런 시스템을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거를 그 컴포넌트들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다이나믹스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리니어 썸 오브 댐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어떤 리니어 썸이 아니라 서로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리니어하지 않은 그런 비헤이비어 그리고 디펜던시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컴포넌트끼리.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다음에 올 수 있는 질문은 아까 말한 그런 IoT 환경, 센서라든지 서비스 에이전트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 컴플렉스 시스템에 포함이 되는 거냐? 포함이 되는 거면은 그래프 티어리 기반의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고자 또 이제 이 뭐 레퍼런스 부분에서 웹사이트에서 찾았던 거는 멀티 에이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일종의 컴플렉스 시스템의 한 예로 소개가 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각각의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어떤 스테이트 기반으로 액션이 이제 디터민이 될 텐데,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본인 안에 본인 내부적인 스테이트나 혹은 로컬 스테이트 기반으로만 상호작용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은 소셜 링귀스틱 오르가니제이셔널 널리지, 즉 어떤 외부의 어떤 다른 에이전트와의 인터랙션이라든지 혹은 다른 지식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이렇게 인디비주얼 에이전트 그 자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컨텍스트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스테이트 머신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우리가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에 IoT environment를 방금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런 IoT environment는 컴플렉스 시스템으로서 그래프 기반의 멀티베리에이트 시스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분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더라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물론 다른 도메인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로직을 맞춰 나가다 보면은 적용 가능한 도메인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굉장히 제너럴한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프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컨셉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저빌리티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비저빌리티 알고리즘을 결국에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그래프의 형태로 변환해주는 알고리즘이에요. 쉽게 보면 그렇게 변환이 되어야만이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그래프로 이제 형상화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저빌리티 알고리즘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내추럴 비저빌리티 알고리즘이라는 거고, 하나는 호리젠탈 비저빌리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가 뭐냐라고 보면은 이 내추럴 비저빌리티 알고리즘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래프를 내추럴 비저빌리티 그래프라고 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x축은 이제 타임이 될 거고, y축은 뭐 도메인에 따라서 어떤 값이 되든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아래에 있는 그래프 형태로 변환해 주는 것이 비저빌리티 그래프의 어떤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가느냐고 봤더니 이제 샘플링 되어 있는 디스크리트한 값들, 타임 시리즈 값들은 하나의 그래프의 노드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이 매핑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단 원투원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 vertex의 셋의 정의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엣지를 어떻게 그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걸리는 거죠. 엣지를 어떻게 그리느냐라고 봤더니 비저빌리티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그리느냐,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점에 있다라고 보면 이 점에서 다른 데이터에 걸리지 않고 보이는 모든 점들은 다 엣지로 연결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걸리지 않고 볼 수 있고, 걸리지 않고 볼 수 있고, 얘도 걸리지 않고 볼 수 있고, 얘도 걸리지 않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애들을 보려고, 그 이후 애들을 보려고 하니까 계속 다른 데이터에 방해를 받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저빌리티가 확보되지 않은 애들은 엣지로 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핑이 된 결과가 아래에 있는 비저빌리티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딱히 어려운 알고리즘은 아니죠. 근데 이런 이제 비저빌리티 그래프의 특징은 그럼 뭐냐라고 봤을 때 네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커넥티드. 어쨌든 최소한 바로 옆에 이웃 노드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비저빌리티 방해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커넥티드 특성을 가지는 거고, 두 번째는 한쪽이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은 내가 다른 쪽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x축이든 y축이든 스케일링을 하든 어쨌든 그 비저빌리티라는 관계 부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달라지지 않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 특성이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이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에 어떤 누락이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네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건데, 그냥 이거는 마음속으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호리젠탈 비저빌리티 그래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여기 주저리 많이 써놨는데 좀 그냥 그 도식화된 부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게 내추럴 비저빌리티 그래프고 오른쪽에 있는 게 호리젠탈 비저빌리티 그래프예요. 차이를 보면은 내추럴 비저빌리티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다른 데이터를 이제 예를 들면은 데이터 포인트를 볼 때 이 지점에 섰다라고 봤을 때 위를 봐도 되고 아래를 봐도 되고 더 저 밑을 아래를 봐도 돼요. 비저빌리티만 확보가 되면 되는데 호리젠탈 비저빌리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를 볼 수 없어요. 그냥 정말 호리젠탈 라인을 그렸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애들만 엣지로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게 내추럴 비저빌리티 그래프고 오른쪽이 호리젠탈 비저빌리티 그래프인데 어쩔 수 없이 내추럴 비저빌리티 그래프는 호리젠탈 비저빌리티 그래프의 슈퍼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거꾸로 말하면은 호리젠탈 비저빌리티 그래프는 내추럴 비저빌리티 그래프의 서브 그래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호리젠탈 비저빌리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 다양한 토폴로지컬 프로퍼티가 있을 수 있겠죠. 나중에 어쨌든 구조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많이들 활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엣지가 가지는 디그리예요.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디그리가 4의 디그리를 가지는 거고 얘는 3, 얘는 3, 얘는 4, 얘는 뭐 6을 가지나 이런 식으로 가지네요. 결국 이런 식으로 디그리가 각각의 이제 벌텍스의 프로퍼티로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 디그리라고 하는 특성이 이 비저빌리티 그래프의 굉장히 중요한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더라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걔네가 이러한 어떤 디스트리뷰션 분포 함수를 가지더라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되면은 또 이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 뭐 이게 이제 일단 지금 이 세션에서는 크게 이렇게 뭐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까 비저빌리티 그래프가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 이 기본 특성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방향성을 부여하면은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그 다이렉티드 그래프로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딱히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인커밍 엣지가 생기고 아웃고잉 엣지가 생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살짝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럼 이제 비저빌리티 알고리즘이 뭔지 알았고 어떤 식으로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그 그래프로 변환이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였죠. 하나의 변수만 있을 때 그 하나의 변수가 어떻게 그래프 형식으로 바뀌는지를 봤던 거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가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그리고 그 특성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부분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여지껏은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조차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있었는데 그 한계가 있어서 멀티베리에이트로 좀 더 풍부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는 슬라이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단일 레이어로 되어 있는 하나의 그래프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가 싱글 레이어 그래프로 변환되는 부분을 봤는데 이제부터는 멀티플 레이어로 되는 부분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저빌리티 그래프를 멀티플렉스 비저빌리티 그래프다라고 볼 건데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이 대표적인 그리고 굉장히 잘 도식화되어 있는 그 네이처 사이언스 레포트에서 나와 있는 그림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멀티플렉스 비저빌리티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멀티베리에이트 결국에 멀티 디멘셔널 데이터죠. 그쵸? 세 개의 3디멘셔널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이 3디멘셔널 데이터가 굉장히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세 개의 그래프로 각각이 비저빌리티 알고리즘에 따라서 매핑이 될 거고 그럼 세 개의 유니베리에이트 어떤 원디멘셔널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데 얘네를 엣지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인터레이어 엣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나의 싱글 그래프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형성되는 그래프를 멀티플렉스 비저빌리티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멀티플렉스 비저빌리티 그래프가 가지는 특성이 뭐냐, 장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좀 너블 피처 벡터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컴퓨테이션 자체가 이피션트하고 심플하고 애큐레이트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에 뭐냐면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냥 봤을 때 이거 직관적이지 않죠.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은 타임 방식이에요. 있는 그대로 러 데이터를 그냥 플레인에 뿌려놓은 방식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보다도 굉장히 잘 정형화된 그래프로 그려놓으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뉴 피처 벡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예로 들었던 adjacency 매트릭스죠. 엣지가 연결되어 있는 유무에 따라서 1, 0이라는 숫자를 할당하면서 매트릭스를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adjacency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그래프 자체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계산이 굉장히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이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하면서도 간단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그 내에 인코딩 되어 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이제 이런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확보될 수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멀티플렉스 비저빌리티 그래프의 어떤 정의를 볼 텐데 그냥 여기는 representation이나 혹은 definition을 다루는 슬라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m 디멘저널 레이어인데 각각의 레이어는 n개의 real valued time series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real valued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는 어떤 symbolized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가나다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symbolized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이번 자료에서는 real valued time series만 다루도록 할게요. 그건 이제 다른 이슈니까. 어쨌든 각각의 레이어가 이렇게 n개의 데이터를 타임 스텝마다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슈퍼스크립트가 하나 보는데 슈퍼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그리고 n번째 레이어 이런 식으로 레이어에 대한 인덱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오브 알파 오브 t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멀티플렉스 비저빌리티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은 벡터로서도 형상화가 될 수 있는데 어드제센시 매트릭스도 충분히 형상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어드제센시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은 엣지가 존재할 때 노드 i와 j 사이에 엣지가 존재하면 1이 되는 거고 아니면 0이 되는 굉장히 심플한 형식의 벡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번째 데이터가 있고 x 플러스 1번째 데이터, t 플러스 2번째 x 데이터가 이제 계속 생성이 되는 거죠. 이 멀티플렉스 비저빌리티 그래프에서.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인터레이어 브릿지를 혹은 그 엣지를 그리면은 멀티플렉스 그래프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그리는 건 좋은데 이제 아까 가장 처음에 그 모티베이션 쪽에서 설명할 때 각 공간을 구성하는 각 컴포넌트들의 어떤 영향을 서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부분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은 단순히 이제 관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까지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인터레이어 엣지의 강도라든지 혹은 웨이트가 어떻게 이제 웨이트를 좀 더 이제 주게 되면은 좀 더 그 엣지라고 하는 부분이 웨이트를 가지면서 많은 정보력을 포함하는 멀티플렉스 비저빌리티 그래프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엣지 컨스트럭션 혹은 브릿지 컨스트럭션의 웨이트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값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는 에버리지 엣지 오버랩이에요. 에버리지 엣지 오버랩이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나 중복된 각각의 레이어들이 얼마나 중복되게 공통의 엣지를 가지느냐예요. 결국에 얼마나 비슷한 형식의 각각 비슷한 다이나믹스를 가지는 레이어들로 멀티플렉스 비저빌리티 그래프가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의를 보면 이래요. 어떤 특정한 슬라이드가 넘어가 버렸는데 정의를 뭐 이 위에 텍스트는 그대로니까 그냥 활용을 할게요. 어떤 특정한 엣지가 존재할 때 그 엣지를 가지는 레이어가 몇 개나 될까 하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 좀 상대적인 이슈인 건데 그래서 모든 레이어의 그 비저빌리티 그래프가 특정 엣지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1이라고 하는 웨이트 값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의 레이어만 가지게 되더라. 결국에 모든 레이어가 다른 형태로 이제 분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된다면은 이 최소값은 n분의 1이라는 값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식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결국에 웨이트가 높다라고 오메가 값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각의 레이어들이 높은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나믹스를 굉장히 비슷한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표로서 활용이 되는 건데,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가지고 있던 예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동일한 2디멘셔널 멀티플렉스 비저빌리티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트릭스 계산을 해보고 오메가 값을 계산해봤더니 정말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왔고, 지금은 살짝 다른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을 해봤더니 오메가 웨이트 값이 9분의 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결국에 완전 동일한 두 그래프를 놨을 때보다 웨이트가 살짝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웨이트 값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이게 x1 데이터가 될 거고 x2 데이터가 될 텐데, 그럼 이제 x1과 x2 사이에는 9분의 7 정도의 코릴레이션을 가지는 거고, 이전 슬라이드에 있던 예시에서는 1만큼의 어떤 코릴레이션을 가지는 그래프가 다이나믹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수식은 제가 이제 다 그려놓은 거 부분은 슬라이드 넣어놨으니까 직접 계산하고 싶은 사람들은 직접 뭐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매저로 쓰이는 게 인터레이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멘틱은 동일해요. 어떤 x1, x2, x3 이런 식으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걔네가 얼마나 이제 코릴레이트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전에는 엣지 오버랩을 가지고 계산을 했으면 지금부터는 각각의 벌텍스가 가지는 디그리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고, 아까 처음에 디그리를 어떤 벌텍스의 프로퍼티로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각각의 레이어가 얼마나 비슷하냐라고 하는 그 정도 차이를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식을 뭐 일일이 뭐 계산하기보다는 아래의 부분이 이제 이 IMI라고 하는 지표의 정의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 그 정보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식을 보면 한 번에 좀 들어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말하는 컨디셔널 엔트로피와 굉장히 흡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옆에 게 이제 나오는 어떤 컨디셔널 엔트로피라고 하는 부분인데, 부호가 하나 다르다라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분모가 하나 빠져 있다라는 부분 말고는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쵸? 근데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 정보 이론에서 하는 부분을 보면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부분은 정보 표현의 양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amount of randomness, 결국에 두 가지 변수가 있을 때 걔네 사이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랜덤하냐, 얼마나 진짜 어떤 코릴레이션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코릴레이션 랜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관계가 없이 분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게 엔트로피예요. 그러면 여기 엔트로피에서 이제 마이너스 4를 빼면은 뭐가 되겠어요? 반대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반대 개념이 들어가면 결국에 얼마나 랜덤하냐가 아니고 얼마나 랜덤하지 않으냐, 즉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형성되어 있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의 시멘틱을 조금 가져오게 된다면, 두 가지 어떤 타임 시리즈 데이터 사이에 얼마나 많은 코릴레이션 있느냐, 혹은 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두고, 그럼 이제 IMI라는 값이 계산이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x1이라고 하는 부분과 x2라고 하는 변수가 타임 시리즈로서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 둘 사이에 엣지를 만들 때 이 IMI라고 하는 값을 웨이트로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프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했지만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 플로우로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 부분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지껏 뭐 기본적인 컨셉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이런 개념들이 활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좀 이제 공부를 해보게 될 텐데, 두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볼 거예요. 둘 다 이제 네이처의 사이언티픽 레포트에 통해서, 하나는 2015년에, 하나는 2017년에 발표된 논문들인데, 2015년에 발표된 논문 같은 경우는 커플드 맵 레티스라고 하는 CML 안에다가 방금 말한 그런 어떤 그래피컬 모델들을 적용한 케이스를 보게 될 거고, 두 번째는 RNN의 어떤 타입인 ESN이라고 하는 부분이 에코스테이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들어가는 어떤 웨이트를 최적화하는 부분에 이 그래프 기반의 분석이 사용이 되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논문을 보면, 일단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플드 맵 레티스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CML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일단 이 다음 슬라이드에 시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전에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 일단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스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제 진화하는, 데이터가 형성이 되고 그게 계속 진화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시스템의 진화를 잘 형상화해주는 도구로서 CML이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다이나미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도 다이나미컬 시스템이 될 수 있고 기후 변화도 다이나미컬 시스템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정량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도구가 CML이더라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볼루션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가 discrete time dynamics, 결국에 뭐 t 타임, 이것도 마찬가지고 t 타임 스텝이 있고 t 플러스 1 타임 스텝이 있고 t 플러스 2 타임 스텝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식으로 에볼루션이 되는지를 보는 시스템을 피처를 가진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언더라인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각각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제 디스크리트한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x1, x2, x3가 디스크리트하듯이 여기서도 디스크리트한 데이터 스페이스가 있다라, 스페이스 혹은 사이트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얼 밸류, 리얼 밸류를 가지는 베리어블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인구 분포라든지 뭐 화학 반응이라든지 뭐 지구 변화라 기후 변화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스터디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쪽 분야인 컴퓨테이셔널 네트워크 분석하는데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게 CML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생긴 녀석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보면, 지금 보게 되는 거는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제인 건데요. CML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언커플드 CML이라는 게 있고 커플드 CML이라는 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애가 언커플드 CML이라는 애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커플드 CML이라고 하는 애예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애는 워낙 좀 랜덤하게 형성이 되는 애라서 좀 이해가 잘 처음에 보면 안 될 거고, 오른쪽 애를 보면은 디스크리트한 타임 스텝에 따라서 계속 이제 그림이 바뀌죠. 변화하고 있는 그림이 바뀌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냐면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시스템이 내포하는 정보들이 지금 보고 계신 n/n 매트릭스 형태의 격자 형태로 인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n/n 매트릭스 형태이기 때문에 각각이 이제 여기 보면은 촘촘한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지금은 좀 시각화가 잘 되어 있는 이제 색깔로서 히트맵으로서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이제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커플드와 언커플드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은, 왼쪽에 언커플드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규칙도 없고 그냥 랜덤하게 그냥 반짝반짝반짝 하죠. 그렇죠? 결국에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값들이 그냥 임의로 매 타임마다 랜덤하게 생성되는, 아무런 뭐 주변이라든지 이전에 어떤 값을 가졌더라든지 이런 것들 상관없이 랜덤하게 뿌려지는 애들을 언커플드 CML이라고 부르고, 계속 이제 그 타임스텝마다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값이 뿌려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커플드 CML이라고 해서 각각의 데이터 그 스페이스 혹은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가 이전 타임 스텝에 있는 본인의 값에도 디펜던시를 가지고요. 혹은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데이터 사이트들에도 영향을 받는, 결국에 이전의 본인의 값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애들 값에 이제 커플드 되어서 바뀐다라는 거죠. 이제 딱 보면은 왼쪽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그 데이터 포인트들이 뭐 그렇게 이동한다라는 형태로 보이죠. 여기서는. 그죠? 뭔가 랜덤하게 뿌려진다라기보다는 이동한다라는 형태로 보인다라는 게, 결국에 여기 이제 싱글 네이버 커플링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주변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CML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지금도 봐도 알겠지만 데이터가 위로 쭉 이동을 했다가 또 이제 주변에 계속 이제 영향을 받는 형식으로 시각화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식의 정보 표현 방식을 그리고 분석 방식을 CML이다라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CML이라고 하는 것도 디디멘저널하게 다양한 디멘전을 다룰 수가 있는데, 방금 본 거는 이제 2디멘저널이라고 해서 n/n 매트릭스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 스텝에 따라서 진화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점화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t 플러스 1번째 x값이라고 하는 거는 t번째 x값에다가 어떤 함수를 적용한 값이 되는 거죠. 커플드 CML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점화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런 점화식 같은 경우는 매핑 펑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리커런스 이퀘이션 말 그대로 점화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플드 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이 점화식만 보게 되면은 이전 데이터에만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S번째 사이트에 있는 S번째 그 데이터 포인트를 말하는 건데, S 사이트에 있는
t 플러스 1번째 타임 스텝의 x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의 어떤 t 스텝에서의 값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싱글 네이버 커플링 같은 경우는 주변의 사이트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커플링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엡실론이라고 하는 값과 1-엡실론이 들어가는데 얘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커플링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제 이 다음 S 사이트의 t 플러스 1 타임 스텝의 x 데이터가 이제 본인의 이전 값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혹은 주변의 데이터 포인트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밸런싱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다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아까 이 부분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CML이라고 하는 부분이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다이나믹한 컴플렉스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고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니까 이제 알파 번째 레이어의 데이터가 있고 이제 케어스 맵이라고 하는 부분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는 이제 본인 데이터와 그냥 다른 사이트의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봤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알파 번째 레이어에 있는 본인의 데이터에도 영향을 받는 거고 그거 외에 네이버링 같은 경우에는 이전 레이어에 있는 데이터와 그 이후 레이어에 있는 데이터에도 함께 영향을 받는 그런 식의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CML을 형성해 봤을 때 CML 어떻게 보면 CML과 그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의 혼합 형태로 된 거죠. 혼합 형태로 됐는데 그래프로 전환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커플링 파라미터를 변화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당연히 다른 레이어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계속 이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걸 상대적인 정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이제 시각화된 거를 보면은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면은 여기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첫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엡실론이 0.05 결국에 다른 변수로부터 받는 영향력 이 0.05 정도인 거고 0.17인 거고 0.37인 거예요. 그랬을 때 각각의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값들이 분포하고 있는지 부분을 이제 CML로 형성을 해둔 건데 형성을 해둔 거고 각각에 따라서 이제 이 CML 부분을 멀티플렉스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연관이 서로 이제 지어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의 엣지라고 하는 부분은 IMI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어떤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 ME5인 M디멘저널 그래프가 되는 거, M디멘저널 멀티플렉스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오른쪽 그림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엡실론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각각의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들이 서로의 어떤 그 다이나믹스가 변하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 좀 특이하게 이 논문을 통해서 발견이 된 거는 커플링 파라미터를 변화할 때 봤더니 연속적으로 값들이 어떤 스무스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페이즈를 가지더라. 그래서 페이즈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0부터 여기 한 0.16 이 정도까지 갔을 때는 이러한 다이나믹스, FDT의 다이나믹스 가지다가 조금 바뀌니까 PS라고 하는 이런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서로 이제 연관관계를 주고받게 되고 조금 있으면 다시 이제 FDT라고 하는 다이나믹스로 다시 넘어갔다가 조금 더 넘어갔을 때는 STI라는 다이나믹스로 넘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그런 CML에서의 커플링 파라미터를 변환시켜 봤더니 굉장히 디스크리트하게 서로 주고받는 다이나믹스가 변화하더라라는 어떤 발견을 하나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FDT 같은 경우에 좀 바람직한 부분인 건데 FDT 같은 경우에만 보면은 엡실론이 증가함에 따라서 IMI가 증가하게 되죠. IMI가 증가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커플링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은 이전 레이어와 이후 레이어에부터 오는 영향력에 대한 파라미터로 이제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에 IMI 서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주고받아지는 정도가 증가하더라. 결국에 우리가 이제 기본 그 아까 말했던 그 커플링 이퀘이션 케이오스 맵 혹은 케이오스 펑션에 굉장히 충실한 형태의 다이나믹스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정리해보면 다양한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이런 멀티베리에이트 환경이고 그리고 이런 멀티베리에이트한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값이 생성되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가지는 컴플렉스 시스템의 다이나믹스가 결국에 서로 그 인터널 컴포넌트 간에 서로 커플되어 있는 정도가 엑셀론에 따라서 변함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주는 패턴이 정성적 정량적으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된 거예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프 기반으로 그런 변화를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구조로 파악하는데 그래프 기반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뭔가가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는 의미의 해석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우리 이제 지금 처음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캐치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RNN의 구조 분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보면은 이제 이 논문의 오버뷰를 설명을 하면은 이 논문의 타겟은 에코스테이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RNN 모델 중 하나를 다루고 있고요. RNN 모델 중에 이 ESN이라고 하는 부분은 Real Valued Time Series Prediction을 하는 부분에서는 State of the Art라고 이 아래에 풋노트로 넣어둔 발표 자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왜 State of the Art로 이제 불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R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어떤 스트럭처를 딥하게 쌓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ESN 같은 경우는 다른 구조, 완전 그렇게 딥한 스트럭처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Vanishing Gradient 프로블럼이 없다라는 부분. 결국에 RNN의 장점을 다 취하면서 Vanishing Gradient가 없는 State of the Art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ESN에 타겟팅하고 있는 논문인 건데 ESN을 이제 ESN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부 구조를 호리젠털 위저빌리티 그래프로 변환을 해서 그 그래프에 있는 스트럭처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ESN의 내부적인 우리가 이제 딥러닝 구조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구조 분석을 이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부 구조의 어떤 특성을 잘 다이나믹스를 파악할 수 있는 재료를 마련해 줬고 그리고 그렇게 분석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냐면은 ESN의 프리딕션 애큐러시를 높일 수 있도록 그 내부에 들어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컨피그레이션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거죠. 결국에 최적화하는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가 좀 더 나은 프리딕션 애큐러시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기반의 분석 툴이. 그러면은 ESN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게 ESN을 다루는 세션이 아니기 때문에 ESN이라고 하는 부분을 깊게 어떻게 트레이닝이 되고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겼다라는 부분만 넣고 이제 간단하게만 보여주고 그 부분에 어떻게 그래프 기반의 타임 시리즈 분석이 활용이 되는지만 짚고 넘어가는 데에 이 사료로서만 활용을 할 거예요. 그 점을 이제 명시해 주시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ESN을 이제 따로 공부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ESN의 큰 구조를 봤을 때 인풋 레이어로서 타임 시리즈 인풋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애들은 각각의 디스크리트 타임에 따라서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서 어떤 뉴런이 이제 각각 이제 있는 거고 이 뉴런들이 인풋 액티베이션을 넣어줘 히든 레이어로 넣어주게 돼요. 그리고 이때 웨이트는 인풋 웨이트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랜덤하게 형성되는 스파스 네트워크예요. 결국에 이 안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엣지들이 형성이 되고 이제 파라미터들이 들어가는데 뉴런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얘네들이 랜덤하게 형성되는 애들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웨이트들 여기 있는 W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도 랜덤하게 형성된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랜덤하게 형성되고 이제 얘네들은 트레이닝의 대상이 아니에요. 트레이닝의 대상이 아니란 말은 뭐겠어요? 여기 이 두 가지 부분은 트레이닝 되는 것이 아니고 랜덤하게 형성된 그 값을 계속 유지해내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타임 시리즈로 형성된 데이터를 특정한 스파스 네트워크의 형태로 그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데이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런 정보를 인코딩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트레이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한 인코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인코딩된 부분이 나중에 아웃풋 레이어의 어떤 y라는 벡터로 이제 실현이 되고 아웃풋으로 이제 뽑아져 나올 텐데 이때 웨이트만 이제 트레이닝의 대상으로 가지는 구조를 ESN이라고 부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코딩 되어 있는 이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어떤 이 웨이트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학습을 하더라 라는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 히든 레이어를 부르는 거는 이제 레저버라고 해서 이제 이 스파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히든 레이어를 레저버라고 부르더라 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히든 레이어 안에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인코딩 되어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또 이제 이 프린시플을 설명하면 또 일일이 또 설명해야 되는 이론이 많으니까 이것도 약간 theorem을 이해하듯이 그냥 이런 어, 이론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슬라이드인데요. 뭐냐면은 이 논문의 목적이 결국에 ESN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새로운 아웃풋 시그널을 리프로듀스하는 결국에 추론해내는 능력은 이 논문에 따르면 인터널 다이나미컬 패턴 결국 아까 레저보아가 가지는 그 인터널 내부적인 어떤 다이나믹한 패턴이 충분히 리치할 때 결국에 그 내부적인 표현력이 극대화되었을 때 그 아웃풋을 추론해내는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 레저버를 포함하는 뉴런의 액티베이션의 엔트로피가 높아질 때 예측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 자체로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번 이 세션에서는.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봤을 때 ESN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엔트로피를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웨이트 컨피규레이션을 찾아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엔트로피를 가장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웨이트 컨피규레이션을 그래프 기반의 어떤 그 타임 시리즈 분석 툴로서 해냈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각화 툴을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이제 직관적일 것 같은데 봤을 때 아까도 설명을 했죠. 그 인플레이어에서 인풋 액티베이션이 들어오면은 이 레저보어 안에 있는 스파스 네트워크가 타임 시리즈의 데이터를 뉴런 액티베이션의 형태로 인코딩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보면은 N1이라고 하는 뉴런은 액티베이션의 형태 이제 타임 스텝에 따라서 액티베이션이 계속 달라지게 될 텐데 이런 식의 액티베이션을 타임 시리즈로 가지게 되는 거고 N2라고 하는 애도 또 다른 액티베이션의 다이내믹스를 가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액티베이션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결국에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로서 이제 형상화가 된 거고 얘네를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저빌리티 알고리즘을 통해서 HVG로 다시 바꿔줄 거예요. 결국에 멀티플렉스 그래프로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각각의 타임 스텝마다 디그리가 얼마나 가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계속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T4 같은 경우는 333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각각의 타임 스텝에 대해서 디그리의 디스트리뷰션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럼 이 디스트리뷰션을 알게 되면 뭐를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각 타임 스텝마다 여기 있는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결국에 이 디스트리뷰션만 알면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타임 스텝에 대한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시에서는 T1부터 T8까지 있는데 1부터 8까지가 가지는 각각의 타임 스텝별로 그 엔트로피가 계산이 될 거고 계산된 엔트로피의 평균을 내면 결국에 현재 이 레저버가 포함하고 있는 다이나믹스의 평균적인 엔트로피가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웨이트를 어떻게 할당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웨이트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웨이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부적인 엔트로피가 굉장히 이렇게 변화하는 다이나믹스가 시각화가 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지점 같은 경우가 평균적인 엔트로피가 최고 지점이다 라고 하면은 이 지점에 매핑되는 파라미터 W와 로우 같은 경우를 로우를 사용하면은 이 ESN의 그 프리딕션 애큐러시가 맥스마이즈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딥러닝 구조의 최적화를 위해서 그래프 기반의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 분석 툴이 사용됐구나. 이렇게 사용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그냥 짚고 넘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CML과 ESN의 그 기법이 사용된 예시로 보면 되고요.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가 메인 핵심이다 보니까 그 좀 외적인 컨셉들 같은 경우는 좀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한 세션에 모든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배운 건 결국에 이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그냥 제가 구축하고 있는 IoT 환경 속에서 다이내믹스 좀 이해해 보려고 덤볐는데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공부할 부분이 많은데 결국에 아직은 이런 어떤 사물 인터넷 분야의 사람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유명한 머신러닝 어프로치를 그냥 적용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머신러닝을 넘어서 피직스까지의 개념으로 넘어가서 세상에 대한 다이나믹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세상 IoT라고 하는 환경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 복잡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워야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공부를 통해서 얻은 레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